20살의 서연은 동네에서 제일 까는 꽃이었다. 하지만 가난은 그 고운 미모조차 슬픔의 그늘로 덮어버렸다. 병든 아버지와 줄줄이 사탕처럼 달린 동생들, 끼니조차 걱정해야 했던 서연의 집안에 돈 많은 집 외아들 철수와의 혼담은 선택이 아닌 강요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가야 내 동생들이 살고 아버지가 약이라도 드신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애원 뒤로 서연은 마치 팔려가듯 철수의 집으로 향했다. 처갓집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시댁 식구들에게는 서연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된다는 면죄부와 같았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호령이 떨어졌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가난한 집 애를 들여서 내 아들 앞길 망치게 생겼네. 낮에는 시부모와 시동생들의 수발을 드느라 손마디가 갈라졌고 밤에는 철수의 폭언과 술주정을 받아내야 했다. 서연이 울며 친정으로 도망쳤던 날 어머니는 대문 밖에서 서연을 밀어냈다. 서연아, 내가 오면 내 동생들 학비는 어쩌고 내 아버지는 어쩌니.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라. 가난한 친정은 서연에게 안식처가 아닌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될 금기의 땅이었다. 서연은 대문 밖에서 밤새 울다가 제 발로 다시 시댁이라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 첫 단추는 이미 남들의 손에 의해 그것도 가장 차갑고 단단한 실로 꿰매어 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죽은 듯 20년을 살았다. 쇠가 빠지게 일하며 시댁의 종노릇을 자처했다. 남편의 구타가 일상이 되어도 친정의 짐이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하지만 딸 지혜가 5살 되던 해 술에 취한 철수가 서연을 향해 휘두른 술병이 지혜의 이마를 스쳤다. 붉은 피가 지혜의 하얀 옷을 적시는 순간 서연의 심장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친정을 위해 참았던 세월이 가난 때문에 팔려왔던 서름이 분노로 바뀌었다. 나만 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 아이까지 죽게 둘 순 없어. 서연은 처음으로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결심했다. 지금 당장은 힘이 없지만 지혜가 제 앞가림할 수 있을 만큼 잘하는 날 이 뒤틀린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반드시 탈출하겠노라고. 결심을 품고 견딘 세월이 16년. 지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철수는 외도를 시작하며 도리어 이혼을 요구했다. 서연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로 서연은 지혜의 손을 잡고 단칸방 월세 집으로 숨어들었다. 낮에는 식당에서 기름때를 닦고 밤에는 주유소의 차가운 금속 노즐을 잡으며 지혜를 대학까지 보냈다. 지혜가 번듯한 사위와 결혼해 집을 떠나던 날 서연의 나이는 50이었다. 홀로 남겨진 집은 너무나도 고요했다. 그 고독을 틈타 친구 말자가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크게 하는 대식을 소개했다. 예순의 대식은 서연의 고운 외모에 반해 입술 발린 소리를 해댔다. 당신처럼 귀한 사람이 이런 비린내 나는데 나오긴 아깝지만 내가 당신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그 달콤함에 속아 시작한 첫 동거. 하지만 행복은 비린내보다 빨리 가셨다. 어느 날 대식은 생활비를 건네며 영수증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했다. 부부라도 돈 계산은 칼 같아야지. 서연은 의아했지만 넘어갔다. 하지만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활기찬 시장통.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서연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게로 다가온다. 집 정리를 서둘러 마치느라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다. 대식 씨, 많이 기다렸지? 오늘 아침에 지혜가 반찬 좀. 서연의 말이 멈춘다. 가게 안쪽 생선 괴짝 뒤편에서 들리는 낯익은 웃음소리. 서연이 조심스레 다가가자 대식과 말자가 꼭 붙어앉아 손을 잡고 소곤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대식이 말자의 어깨를 감자며 무언가 달콤한 말을 내뱉고 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손에 든 반찬통이 바르르 떨린다. 말자야?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떨어진다. 대식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고 말자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말자는 어머 서연아 일찍 왔네. 서연은 내가 내 남자랑 여기서 뭐해? 말자는 피식 웃으며 얘 좀 봐. 내 남자라니? 너희 뭐 혼인신고라도 했니?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
대식 씨가 너 좀 까다롭다고 하소연하길래 내가 상담 좀 해준 거야. 상담? 상담을 손잡고 해? 말자, 너 나랑 20년 친구야. 친구니까 소개해 준 거야. 근데 정 사장님도 사람이야. 너처럼 매번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구는 여자 질린데. 서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 대식을 쳐다본다. 대식은 서연의 시선을 피하며 가판대에 놓인 생선을 툭툭 친다. 서연은 애원하듯 대식 씨 한마디만 해봐요.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버팀목이 돼주겠다면서요. 아깝고 여린 사람이라면서요. 대식은 귀찮다는 듯 에이 사람 참. 서연 씨 나도 장사하는 사람이야. 가게 나오면 싹싹하게 웃고 손님도 끌고 해야지. 당신은 맨날 죽상만 하고 있잖아. 말자는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나랑 말이 잘 통해. 그리고 당신 오늘 늦었잖아. 대식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가판대 위에 툭 던진다. 오늘 오전 일 안 했으니까 그건 빼고 먼저 집에 가 있어. 우리끼리 할 얘기 좀 더 있으니까. 서연이 시장통을 헤치며 걸어 나온다. 주변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진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자의 웃음소리와 대식의 호탕한 목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꽂힌다. 비린내가 난다.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오던 달콤한 말들도 나를 위하는 척했던 친구의 배려도 전부 썩어 문드러진 생선 내장 같은 냄새가 난다. 서연은 멈춰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보 같은 년. 서연아, 넌 대체 뭘 기대한 거니? 20년을 매맞고 살다가 겨우 도망쳐 나와. 이제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는 말은 사치였다. 껍데기뿐인 다정함에 목이 말라 독이 든 우물물을 들이켠 건 바로 나였다. 서연이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는다. 운명? 아니, 이건 운명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잘못된 단추였을 뿐이지. 다시는 비겁한 남자의 어깨 뒤로 숨지 않겠어. 내 인생을 남의 손에 쥐어주고 구걸하지 않겠어. 서연은 던져진 돈처럼 비참했던 마음을 다잡고 단호하게 걸음을 옮긴다. 시장 골목 너머로 지는 해가 서연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다. 서연은 그 길로 짐을 쌌다. 첫 번째 동거는 그렇게 허무하게 종을 쳤다. 시간은 흘러 55의 서연은 지독한 감기 몸살을 앓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빗속에서 겨우 잡아탄 개인 택시. 운전대를 잡은 상태는 뒷좌석의 서연을 백미러로 살피더니 히터를 따뜻하게 올리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었다. 손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목적지까지 가장 편안한 길로 모실게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그는 직접 내려 문을 열어주며 우산을 씌워주었다. 택시비조차 한사코 거절하며 이렇게 고우신 분께는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던 그의 정중함에 서연은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20년의 구타와 정씨의 배신으로 너덜너덜해진 서연에게 상태는 마치 평생을 기다려온 기사님처럼 다가왔다. 두 사람은 이내 가까워졌고 상태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했다. 초반에 그는 서연을 정말 귀빈처럼 대접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내놓고 서연의 퇴근 시간에 맞춰 가게 앞으로 마중을 나왔다. 서연은 드디어 내 인생에도 볕이 든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상태가 서연을 자신의 소유물로 확신하는 순간부터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그는 택시 미터기를 꺾듯 서연의 일상을 초 단위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서연의 구두 밑창을 살폈다. 어디를 다녀왔기에 흙이 묻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된 추궁은 서연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과 문자 메시지로 번졌다. 서연 씨, 당신은 너무 예쁘고 세상은 험해. 내가 택시 운전하면서 얼마나 나쁜 놈들을 많이 보는지 알아? 당신은 내가 없으면 금방이라도 큰일 날 사람이야. 그는 사랑이라는 명분 아래 서연의 모든 관계를 차단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10분만 늦어도 상태는 서연의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 집에 돌아오면 그는 서연의 영수증을 확인하고 구매 품목과 이동 시간을 대조하며 신문했다. 마치 손님을 태우고 주행 기록을 확인하는 택시 기사처럼 그는 서연의 삶을 감시하고 기록했다.
어느 날 서연이 지혜를 만나기 위해 새로 산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외출하려 하자 상태의 눈빛이 뒤집혔다. 그는 서연의 안목을 거칠게 움켜쥐고 거울 앞으로 밀어붙였다. 이 옷 입고 누구 꼬시려고? 지혜 만난다는 거 거짓말이지? 어떤 놈 차에 타려고 이렇게 꾸몄어? 상태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옷장에 걸린 그녀의 외출복들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말리려 하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은조렸다. 당신은 집 안에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내가 태워주는 차만 타면 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당신은 사고가 날 거야. 내가 지켜주는 거야, 알겠어? 첫 남편의 폭력이 육체를 부수는 몽둥이였다면 상태의 집착은 영혼을 갉아먹는 투명한 감옥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택시 안에 가두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영원한 승객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상태가 야간 운행을 나갔던 어느 새벽 서연은 찢긴 옷까지 몇 개를 가방에 쑤셔넣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상태의 차가 골목 어귀에 나타날까봐 골목길 어둠 속에 몸을 숨길 때마다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짧은 동거를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과한 친절 뒤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를 바라는 마음이 자신을 다시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서연은 56의 새벽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결심했다. 다시는 누군가의 차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고. 내 발로 걷는 길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게 진짜 내 삶이라고. 서연의 나이 62, 상처뿐인 가슴에도 다시금 봄바람이 불었다. 복지회관 인문학 강좌에서 만난 인호는 서연이 평생 본 남자 중 가장 품격 있는 사람이었다. 퇴직 교수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의 말투는 정갈했고 입고 다니는 콤비 재킷에서는 은은한 책 향기가 났다. 그는 서연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의 눈동자에는 깊은 서사가 담겨 있군요. 남은 생은 나와 함께 아름다운 문장을 써내려가듯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무식하고 거칠었던 전 남편, 비겁했던 정 씨, 광기 어린 김 씨와는 차원이 다른 지성인의 고백에 서연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딸 지혜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했다. 지혜야, 이제야 엄마 인생에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 엄마도 이제 대접받으며 살 것 같아. 하지만 동거가 시작되자마자 서연이 꿈꿨던 우아한 노후는 환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인호는 서연을 동반자가 아닌 자신의 품위를 유지해줄 무보수 가사 도우미로 여겼다. 손님들이 올 때면 그는 서연을 내조의 여왕이라 치켜세우며 고전 음악을 틀어놓고 철학을 논했지만 손님들이 떠난 뒤엔 돌변했다. 그는 서연이 차려낸 정갈한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핀잔을 주었다. 서연 씨, 생선 굽는 냄새가 내 서재까지 들어오는 건 실례야. 그리고 어제 모임에서 왜 가만히 있었어? 내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책 좀 읽으라고 했잖아. 수준이 맞아야 대화를 할 것 아냐. 그는 서연의 평생 직업이었던 식당 일을 천박한 노동이라 비하하며 그녀가 일궈온 삶의 자부심을 서서히 짓밟았다. 그는 지식을 권력 삼아 서연을 지적으로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다. 더욱 서연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 그의 이중적인 경제관념이었다. 퇴직연금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도 서연에게 주는 생활비는 10원짜리 하나까지 영수증을 확인했다. 학자의 아내는 검소함이 미덕이야. 당신이 시장에서 일하던 습관대로 돈을 쓰면 곤란해. 그는 자신의 수입 명품 구두와 안경테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서연이 무릎이 아파 파스 한 장 사는 것에는 건강관리를 게을리한 탓이라며 혀를 찼다. 서연은 그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이 작고 초라한 먼지처럼 느껴졌다. 유식한 말들로 포장된 그의 훈계는 전 남편의 주먹보다 더 아프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결정적인 파국은 인호의 서재에서 발견한 한 통의 편지였다. 후원자라는 명목으로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부유한 미망인이 있었다. 인호는 그 여인에게 보낸 편지에 서연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 수발을 들어주는 착한 여인이 하나 있어. 지적 수준은 낮지만 음식 솜씨가 좋아 곁에 두기 나쁘지 않다오. 하지만 내 진정한 영혼의 대화 상대는 오직 당신뿐이지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녀에게 아름다운 문장을 운운하던 입술로 그녀를 한낱 음식 솜씨 좋은 하녀로 격화시킨 것이다. 서연은 그날 밤 인호가 아끼는 도자기 찻잔들을 뒤로하고 짐을 쌌다. 집을 나오는 서연을 향해 인호는 끝까지 고상한 척 소리쳤다. 서연 씨, 이렇게 무식하게 굴 거야?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저열하게 반응해?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교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대화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어요. 당신의 지식은 남을 깔보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고요. 난 이제 당신이 쓴 그 더러운 문장에서 탈출하렵니다. 3번의 동거 그리고 3번의 배신. 서연은 63세 나이에 길바닥에 서서 비로소 깨달았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단추를 다시 끼우려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을. 3번째 동거마저 실패로 끝나고 돌아온 단칸방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며칠째 불도 켜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첫 단추부터 마지막까지 어쩜 이리도 지독하게 뒤틀렸을까? 서연은 자신의 삶이 마치 누군가 내다버린 낡은 누더기 같다고 생각했다. 배신감과 자괴감은 독이 되어 온몸에 퍼졌고 그녀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억지로 쓰레기를 비우러 나간 어느 보슬 비오는 저녁이었다. 수거함 옆 비에 젖어 눅눅해진 박스 사이에서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렸다. 야옹, 야옹. 그건 울음이라기보다 비명에 가까웠다. 서연이 조심스레 박스를 들춰보자 한 손바닥에 다 들어올 법한 작고 야윈 새끼 고양이가 떨고 있었다. 떼꾸정물에 젖은 털, 눈곱이 끼어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눈.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의 풍파에 지쳐 쓰러진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아 보였다. 너도 참 가엾구나. 갈 데가 없니? 서연은 무의식 중에 녀석을 품에 안았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작은 몸에서 미세하게 전해지는 심장 박동. 그 작고 정직한 떨림이 서연의 굳어버린 심장을 툭 하고 건드렸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가장 먼저 따뜻한 물을 받아 녀석을 씻겼다. 흙먼지를 씻어내자 부드러운 치즈색 털이 드러났다. 서연은 냉장고에 있던 북어를 꺼내 정성껏 국물을 우려냈다.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내고 밥을 말아 내어주자 녀석은 고개를 쳐박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먹어 달래야. 이제 아무데도 안 가도 돼. 그날 밤 서연은 녀석에게 달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 마음을 달래주고 너의 배고픔을 달래준다는 뜻이었다. 달래가 배를 채우고 서연의 무릎 위에서 잠이 든 순간 서연은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달래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털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눈은 보석처럼 빛났다. 하지만 더 많이 변한 것은 서연이었다. 남자들은 늘 서연에게 무언가를 요구했다. 시댁 식구들은 노동을, 정 씨는 돈 계산을, 김 씨는 복종을, 박 교수는 품위를 요구했다. 하지만 달래는 달랐다. 달래는 서연이 화장을 하지 않아도 돈이 많지 않아도 유식한 말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저 서연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밤마다 달래는 서연의 머리맡에 누워 고로롱 고로롱 기분 좋은 진동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서연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주문 같았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서연은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마음속 응어리들을 하나씩 녹여냈다. 이제 서연은 퇴근길이 외롭지 않았다. 예전엔 문을 열면 정막만이 그녀를 반겼지만 이제는 현관문 번호키 소리에 맞춰 안에서 야옹 하고 달려나오는 달래가 있었다. 꼬리를 세우고 서연의 다리 사이를 비비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달래를 보며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사랑받는 건 대단한 남자나 화려한 지위가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온전히 바라봐주는 이 작은 생명 하나면 충분한 거였어. 어느 날 딸 지혜가 찾아와 통통해진 달래와 밝아진 엄마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이제 알겠지? 다시는 엄마를 갉아먹는 남자들 찾지 마.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 달래가 있잖아. 그래, 지혜야. 엄마 인생에 잘못 끼워졌던 단추들이 이제야 다 풀린 것 같아. 그리고 이젠 억지로 다시 끼우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나한테는 이 작고 따뜻한 야옹이가 있으니까. 서연은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달래를 꼭 껴안았다. 달래의 몸에서 나는 보송보송한 햇볕 냄새와 따뜻한 체온. 55, 62의 시린 겨울을 지나온 서연에게 이제야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인생이라도 괜찮았다. 마지막 단추를 이렇게 예쁘고 포근한 존재와 함께 풀 수 있게 되었으니까. 서연은 달래의 맑은 눈망울 속에서 자신의 미소를 발견했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자유로운 미소를.